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투자론 배우시는데,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정책론 배우셨어요. 그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그죠? 그러면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정치적 기능도 있고 경제적 기능도 있고. 근데 이제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죠. 시장이 실패를 수성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럼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즉, 남거나 모자라는 상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 원인으로 독점 문제가 있어요. 과소 생산.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역시 자원 배분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 해서 과대 생산의 문제, 공공재 과소 생산의 문제, 외부 효과에 대한 것도 정의의 효과는 과소, 부의 효과는 과대 생산,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토지 정책에서 우리가 지역지구제라는 거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사서 비축해야 되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만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또 해봤고요. 주택 정책에 가서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됐을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거. 임대료 보조는 자 우리가 수요자 보조, 생산자 보조가 있다고 그랬을 때 자 결국은 주택 바우처 제도는 수요자 보조 제도고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고요. 조세 정책에 가서는 조세 역할 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시장 기구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세를 부과했을 때 전가와 귀착의 문제는 소비자에게 부과했다, 생산자에게 부과했다 그래서 그 부과받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크게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탄력적일 때 부담이 적어지고 비탄력적일 때 부담이 많아지더라. 이런 논리까지 우리가 또 해보신 거예요. 계속 또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투자론은 중요한 단원입니다. 매년 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계산 논리도 한 2개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어려운 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지는 않고요. 할 수 있는 것만 역시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투자 이론은요. 세부 시험 범위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투자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입니다. 그러면 투자 이론에서 배우시는 거는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 분석은요. 예를 기초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를 기초로 기법이 들어가는데 요게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비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한테서 문제 나와주고요.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에서 출제해줘요. 그리고 위험과 수익을 묶어서 또는 따로따로 문제를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 논리가 역시 하나씩 들어오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래는 기초 개념에서 배워야 되는데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라고 그래서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도 언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투자론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도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계론에서는요, 중요 단원에 대한 중요 용어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는데 기본적인 용어만큼은 이해가 선행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투자라는 부분에 있을 때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페이지로는 이제 71페이지입니다. 자, 투자라는 개념을 보시면요. 미래 현금 수익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거래요. 그죠? 현재 요거를 교환하는 거를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럼 내가 현재 현금 지출한다는 얘기는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투자할 때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뭐는 있어야 돼요.
정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은 우리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에게 정보로 주어주는 게 나중에 배우시지만 그게 확률에 대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는 그런 미래의 경제 상황, 호황이거나 불황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확률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예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10%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해봤더니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내가 기대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9.9%에서 뭐 10.2,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보다 작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요렇게 크거나 작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단원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위험과 수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럼 결국 위험의 개념이 뭐냐면 기대 소득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것에 이 변화가 발생하는 걸 뭐라 그런다? 위험. 그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제 위험의 유형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위험의 개념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유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요 유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요. 사업 위험하고 우리가 금융 위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이제 한 10% 기대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경주 지역에서 관광업 하는 사람이에요. 숙박업이랑. 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우리가 아픔을 줬던 그 어떤 이제 배가 학생들 이제 침몰해 가지고 몇 년 동안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막 되려는 찰나에 지진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주로 내려가려고 했던 수학여행을 갈 때 학교들이 다 딴 데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경주 지방에 있었던 이 관광 또는 숙박업을 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느냐?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사업위험입니다. 사업위험. 그러니까 투자자가 기대했던 거하고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를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자기가 애써서 미래에 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해가지고 해놨던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이런 사업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업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감수하다는 위험이 사업 위험입니다.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금융 위험은 뭐냐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싼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돈만 갖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내 돈이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가 지분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빌리는 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저당이라고 그래요. 저당 모기지라고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것만 가지고 들어가면 이 위험 부담이 없죠. 근데 빌려서 들어가면은 상환에 대한 위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갚아야 되니까. 그게 발생하는 게 금융위험이에요. 그러면 금융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 안 빌렸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빌렸었을 때 과연 내가 차입금을 통해서 내가 지분, 내 것만 갖고 투자할 때보다 수익률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요거를 측정하는 게 72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지렛대 효과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일단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죠. 지렛대 효과. 그럼 결국은 지렛대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요. 차입금, 즉 부채 있죠.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차입금이 없거나 빌린 게 없으면 지렛대의 역할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빌렸을 때 발생하는 것이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가 있는 집을 내가 전세 끼고 사는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지렛대 효과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투자자가 중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렛대 효과, 절세 효과.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이 지렛대 효과를 물어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소상에서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위험의 유형에서는 사업상의 위험하고 금융적 위험이 가장 크게 투자자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 결과가 다르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험에 대처해서
투자자는 뭐를 측정해야겠어요? 수익률이라는 걸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 7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투자의 수익률이 주어져 있죠. 그럼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를 결정할 때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세부적인 것보다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대하고 요구가 요게 사전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실현 수익률이라는 건 사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예하고 예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예하고 비교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얘가 얘보다 작으면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현 수익률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사전적인 개념이고 얘가 뭐가 된다? 사후적인 개념. 그래서 수익률에는 기대하고 요구가 있을 때 근데 왜 얘들을 우리가 비교하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투자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얘가 10%, 얘가 8%, 얘가 6%, 얘가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 선택을 하면 투자자는 얘가 수익률이 제일 크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얘가 제일 크니까 무조건 얘를 선택해야지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발생하는 기대 수익률이 아무리 크더라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미치질 못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 하단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있어요.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보면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이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요, 위험에 대한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있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자,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쪽을 선택하냐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제목이 위험 혐오적이라고 해서 위험이 작은 애만 선택하니까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거기 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는 투자자는 이거를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뭐를 요구한다? 대가, 보상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내가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느냐? 이거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자의 유형을 보시게 되면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위험 중립형이라는 것이 있고 위험 선호형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74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 제일 합리적인 투자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만서도 내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감수할 수밖에 어떤 감수할 만한 대가가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요구하는 사람이고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요. 그냥 가늘고 길게 살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은행에다가만 예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갬블이죠. 도박적인 성향. 즉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크지만 수익에 크게 관계없이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개한 대로 복권 사는 사람이에요. 복권을 사서 될 확률은 1등이 될 확률은 거의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릴 가능성이 크지만 그거를 선호하는 사람을 위험 선호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론에서는요. 투자자 그러면 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 그래서
가정을 줄 때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문제를 주어지니까 그 정도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는 누가 된다?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가 되더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요. 자, 요거는 거기 첫 번째 나와 있지만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다?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위험하고 뭐하고? 수익률. 자,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무슨 관계? 정해 관계, 비례 관계인데 항상 비례하지는 않아요.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수익이 미래 수익인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하는 위험이 상당히 크니까 높은 대가를 바라긴 바라지만 그게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나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 시험상에서는 얘하고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틀리게 한번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반비례 관계를 다시 마이너스의 보를 써서 위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음의 관계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정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무슨 관계라고 해야 된다? 정의 관계라고.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해야 되는 그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거기 74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박스로 돼 있죠. 여기에다가 위험 할증률이 이렇게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이제 PC 효과에 대한 논리도 있는데 일단 요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정기예금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 등을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게 되면 사업 위험이나 또는 돈을 빌렸으면 금융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내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무위험률이라고 해서 시장에 만약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도 역시 요거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은행에다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래서 하단에 무위험률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75페이지에 가시면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투자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위험적인 요소가 나와요. 그러면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자, 요것도 시험상에서 투자론에서는요, 출제자가 안 낸 파트가 없어요. 그 기본 용어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거를 갖고 있지 못하죠. 미래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직장에서의 나는 과연 정년을 채울 수가 있을까? 가족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애들 교육 문제는 또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것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 그로 인해서 개인이나 가정에 많은 피해가 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그런 불안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 어떻게 대응 방안을 찾으려고 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걸 위험을 전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면 위험을 회피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위험을 회피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위험 얘기할 때 사업 위험 이런 거 얘기했어요. 지진 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사업 위험을 우리가 피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렇게 투자 대상이 있다 그러면 얘들은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다만 안전한 곳에만. 그러면 이때 투자자는 내가 감수하는 위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은 무위험률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일반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분산 투자예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쪽에만 모든 내 자산을 다 집어넣지 않고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건물도 임대를 줄 때 임차적 혼합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한 업종으로만 만약에 임대를 줬다가 그 업종이 잘못되면 공실이 확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에 대한 손실이 커지죠.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으로 채워넣는 것들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 중에 단가로 4번에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런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을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 임대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있고 영업경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다양한 게 있을 때 그중에 어느 게 가장 투자 수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를 찾아서 그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위험 통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비를 많이 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수익을 충족하게 그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 그러면 불필요한 경비를 주체를 위해서 통제를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 가입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위험과 수익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산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이제 요렇게만 거기 이제 7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뭐가 주어져 있냐면요.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돼 있을 때 자, 수익적인 부분은요, 뭐를 갖고 하냐, 확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의 환경이 있다, 없다?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누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측정할 때. 그러면 요거는 미래 경제 환경 변화 있죠. 예상되는 경제 환경에 따른 예상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른 확률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 경제 상황에다 확률을 부과한다는 거는 미래 경제 상황이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 이렇게 주어져요. 불황이거나 정상이거나 또는 호황이거나. 그죠? 상황이 대부분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뭐를 주어지냐면 확률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미래 경제 환경이 불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10%. 정상일 수 있는 확률이 80%. 얘가 10%.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이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을 곱하는 겁니다. 요걸 수익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절대값으로 줄 수도 있고 백분율로 줄 수도 있어요. 우리 현재 그 임무서상에서는 자, 금액으로 주어져 있어요. 9천만 원, 1억, 그 다음에 1억 1천만 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평균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9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예요. 나중에 우리가 계산하는 요령 다 알려드리는데 원래 이거는 확률 값은 다 소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편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다 곱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같은 수치 찾아야 되니까 나중에 요령 알려드립니다. 9천에 10%하면 얼마겠어요? 900이겠죠? 1억에 80%면 얼마겠어요? 8천만 원 나오죠. 그렇죠? 1억 천에 10%하면 1100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억 나오죠. 1억. 요게 기대 수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확률이 하나의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크니까 가중치가 제일 크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평균적인 수익을 계산하는 거고요. 그러면 위험이라는 거는요. 요게 기대 수익이고 얘를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결과가 얘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얘가 실현 수익이라는 거예요. 요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의 차이를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그래서 분산을 계산하라고 한번 출제했던 선례가 한 번 있어요. 근데 분산을 계산할 때는요. 소수로도 계산할 수 있고 백분율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때 출제상에 오류가 있어서 전항정답 처리되고 끝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쪽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기대 수익률 정도는 이런 관점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계산 이게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장담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가면은 요렇게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평균이 바로 이게 기대 수익률이고요. 분산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뒷페이지 7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자, 요렇게 박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A, B, C, D에 4개 투자안이 있을 때요. 자,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고요. 얘가 이제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의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예요. 자, 얘가 수익률이 얘가 각각 10%예요. 10%인데 얘는 2%고 얘가 5%예요. 그러면 수익은 같죠? 그럼 뭐가 작은 애?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하고 D에 2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각각의 표준 편차가 10%씩이에요. 근데 얘는 15%고 얘가 20%예요. 그러면 뭐가 같으면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한다는 것이 평균분산 결정법의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단점이 뭐냐면 A하고 D를 놓고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자, D가 A에 비해서 수익도 크지만 위험도 커요. 그렇죠? 얘는 위험은 작지만 수익도 작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또는 변이계수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채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나중 논리고 평균분산 결정법의 사고는 뭐가 같으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 그죠?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는 논리가 평균분산 결정법의 사고다. 또는 평균분산 지배원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균분산 결정법의 어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77페이지에 나와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도 별표는 하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논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논리가 뭐냐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자산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서 불필요한 위험, 요거를 제거해서 안정적인 어떤 편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산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 불필요한 위험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걔도 별표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크게 2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체계적 위험, 또 하나가 비체계적 위험. 얘는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이에요. 그렇죠? 인플레, 뭐 경기의 변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비체계적인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얘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연유되는 위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 B, C 3개의 자산이 있는데 자, 여름이라는 계절과 겨울이라는 계절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A가 소주 사업이고요. B가 맥주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소주는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죠? 대신에 맥주는 여름에 매출이 커지죠. 근데 반대로 겨울이 되면은 자, 소주의 매출이 커지고 맥주의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얘가 더 좋다라고 가정할 때 얘한테 집중 투자하면은 여름이란 계절에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매출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만약에 소주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계절에 따른 리스크를 그만큼 줄여갈 수 있죠. 이거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분산 투자하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H라는 맥주 회사가 그저 J라고 하는 소주 회사를 합병을 했죠. 그게 바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무슨 위험?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분산 투자해도 시장에서 만약에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그럼 법인세 인상한 거는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 이런 것들, 인플레, 경기에 대한 변동,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걸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위험은 무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용어 정도만 그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그 밑에 보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있죠. 결국 분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면서도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효과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라고 이렇게 용어상에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7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측정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요 계산 논리에서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요. 그 위에 가면은 상관계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 용어만 이제 알려드리면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요렇게만. 자, 상관계수라는 거는요. 자, 요거는 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또 다른 자산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움직임이 이렇게 같게 갈 때를 우리가 1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얘 움직임의 정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조금 아까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본 거예요. 지금 A가 있고 A가 소주 사업이고요. B가 있을 때 B가 맥주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이라는 거하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었을 때 얘네 움직임이 지금 서로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그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분산 효과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 그죠? 가장 크다. 근데 요거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C가 하나 있을 때 얘가 청량음료예요. 청량음료 아시죠? 콜라, 사이다 이런 애들. 얘들은 역시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해요. 그죠? 그러면 맥주하고 청량음료는 지금 움직임이 완전히 똑같죠? 그걸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로 나타났을 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최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상관계수가 어디에 가까우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1만 아니면 이 사이에 있으면 분산 효과는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적인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78페이지 상단에 가면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 이렇게 돼서 기억해 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한 부의 상관관계로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돼요. 근데 상관계수가 1일 때는 완전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위험은 감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만 포트폴리오 논리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겨서 79페이지 가시면 상단의 그래프 밑에 보면 부동산 포트폴리오 있죠. 부동산은 지역시장이고 개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선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거를 이제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개념 정도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투자라는 것은 현금 수입하고요.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지출은 언제 발생하겠어요? 현재. 수입은 언제 발생해요? 미래. 그러면 돈의 흐름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결정할 때는 이 시점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현재 가치의 이자율을 곱하면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고 그 미래 가치에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을 하면 다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지금 나와 있는 뭐 계산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고요. 미래 가치 구하는 게 세 가지 있다라는 거. 80페이지 가면은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박스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나중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일시불에 우리가 내가 개수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를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 개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인데 줄여서 연금의 내가 개수.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현재 가치 구하는데요. 일시불의 뭐가? 현재 가치. 그렇죠? 현재 가치니까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연금의 현가 개수.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줄인 말이겠죠. 그리고 얘는 저당상수 이렇게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역수가 뭐고 개념이 뭔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하고 서로 역수가 되고요. 얘들하고 서로 역수가 돼요. 그리고 얘하고 역수가 돼요. 나중에 역수를 구하는 걸 우리가 다 구별은 해드려요. 그죠? 구별을 해드린다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얘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매년 일정률의 이자가 발생할 때 일정 기간 후에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원을 이자율로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1원을 그죠?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에다가 뭐를 곱하면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곱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분모하고 분자가 있으면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자가 미지수예요. 그러면 뭐는 주냐면 분모하고 여기 있는 몫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는 주냐면 이거를 주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그리고 뭐를 주냐면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0원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즉 미래 가치가 얼마가 되냐고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가치다? 얘가 미래 가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는 거를 뭘 얘기하겠어요? 3년 후에 100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 그렇죠? 그래 무슨 가치가 주어져요? 3년 후에 100원이니까 미래 가치가 주어지겠죠. 그러면 요 미래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적용하게 되면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현재 가치를. 그러니까 지금 분모와 분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역수라는 개념이 성립을 해요. 둘이.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 얘네들의 쓰임새 정도를 나중에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애가 얘예요. 저당상수라는 애인데 얘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을 때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이 있죠. 그거를 구할 때 쓰는 게 저당상수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미래가치 구하는 거, 현재가치 구하는 거 각각 세 가지 정도 있고 역수관계가 수립되는 거, 쟤들 어디다 쓰인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입문에서는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8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거기 가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그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범위죠.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측정을 해야 돼요. 뭐를?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를 측정을 할 때 뭐를 딱 알아두시면 되냐면 투자자가 우리가 구별을 할 때 크게 나누면 지분 투자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투자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저당 투자자는 금융기관이 있죠. 은행 등과 같은 돈 빌려주는 사람.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자기는 지분 수익을 측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은 저당 수익,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당 수익의 대표적인 거는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 정도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분 투자자가 생각하는 지분 수익은 흐름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투자 분석에서는요. 부동산에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은 한 30년, 40년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한 5년 정도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5년 정도만 내가 보유하면서 얘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5년째 되는 말 있죠. 네, 5년째 되는 말에 되면은 얘를 뭘 하냐면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분 투자한 사람은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두 가지의 흐름을 측정해야 돼요. 그죠? 하나는 운영상에서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내가 측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5년째 되는 말에 얘를 내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양도 차익이나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흐름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수지를 측정할 때 82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입에는 대상 부동산의 운영으로부터 오는 소득이익과 처분시에 생기는 자본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에 가시면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가능조소득, 공실률, 부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순서나 용어에 지금 여기에 빠지시면 뭐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용어적인 부분만 하나 설명해 드리면 운영수익을 영업수지를 처음 계산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가능총소득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가능총소득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총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가능조소득이라는 표현도 써요. 이게 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영문에 보면은 자, 이게 그 그로스 그러니까 포텐셜 그로스 인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로스라는 표현이 뭐냐면 영문상에서 이거는 뺄 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로부터 앞으로 공제할 게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로스라는 영문상의 표현을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조라는 표현을 쓴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한문에서 거칠 조자를 써준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나달을 수확을 하죠. 근데 그 나달인 상태에서는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작업을 거쳐야 돼요? 도정을 해야 되죠. 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로부터 뭔가 빼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로부터 가장 먼저 공제하는 게 뭐냐면 공실률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100% 임대되는 경우는 없죠. 이게 여기 있는 가능총소득, 가능조소득은 만약에 임대용 건물이 있을 때 얘가 만약에 20세대다. 그러면 20세대만 임대를 줄 수 있잖아요. 최대 공간이. 이때 100%가 다 임대됐다고 가정할 때 측정하는 게 요거고 그러면 공실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임차자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과정에서도 뭐는 공실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적인 공실률을 계산을 하면서 구해야지 투자자가 예상하는 수익을 그래도 근사치를 놓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실을 우리가 반영해서 측정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총소득 그래서 공실 및 불량 부채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은 뭐냐면 영업 외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자판기 설치해서 발생하는 수익, 주차장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 외국 애들 같으면은 자 물론 임대주택 지하에 코인식 세탁룸이라고 그래서 세탁기에 코인 넣고 돌리는 것 있죠. 그런 거 설치해서 얻는 수익을 우리가 기타 수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상에서는 기타 수익은 잘 등장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가능총소득이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이 밑으로부터 이제 공제할 게 있겠구나. 뭐 이런 논리로만 인식하시면 되고 그래서 공실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83페이지에 가시면은 가능조소득, 공실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용어는요. 요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부터 빌렸으면 벌어들인 수익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런 용어를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유기간 말에 얘들을 처분할 때는 우리가 84페이지에는 매각 현금 흐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각 현금일 때 왜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냐면
여기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요 중에 6억은 내가 뭐 했고 융자를 받았고 4억만 내 돈, 즉 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같이 들어갔으면 나중에 5년 후에 얘를 팔았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청산해야 될 때 은행부터 빌린 돈에서 갚고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도 다 공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5년 뒤에 팔을 때 내가 12억에 팔았다 그래서 이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따져보는 게 매각 현금 흐름의 계산이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 하단에 가시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구하고 난 다음에 뭐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할인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어요. 일단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이것도 시험에 내요. 자, 할인 기법에 들어가면요. 그냥 요렇게. 순수 내현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 현가회수기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가라는 거는 결국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고 그래요. 미래 현금 흐름을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그 다음에 비할인이라는 거는 할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시된 애들은 다 뭐를 하는 것이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할인기법 안에 보게 되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순현가법이라는 애가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다 무슨 기법이다? 할인 기법이다라는 논리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뭐 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이런 게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얘네들에서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요런 애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86페이지에 가시면 어림셈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무슨 얘기냐면 보유기간 중에 현금 흐름 한 5년이면 5년치 계산해서 다 일일이 현재 가치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할인하지 않고 주어진 현금 수지를 그냥 승수하고 수익률을 표시해서 구하는 게 어림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림셈법도 중요해요. 시험에서 나와주니까. 어림셈법은요. 크게 나누면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냐면 수익률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예만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거기 우리가 승수법에 가면은 니은에 순소득 승수라고 있어요. 자본의 수익원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순소득 승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순영업소득 또는 순소득이라고 그러고요. 총투자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순영업소득이 1억이에요. 총투자액이 10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1분의 10이니까 얘가 10 나오겠죠. 그러면 자본의 수익기간이 10년이라는 거예요. 즉, 요 1억을 가지고 10년의 기간 후에 뇌가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1억일 때는 10년이 걸리는데 얘가 만약에 2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억을 2로 나누면 얘가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본의 수익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요 크기만 갖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승수는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이게 작은 게 좋죠. 작은 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익률 얘기하면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얘는 클수록 좋죠. 그러면 거기 우리가 87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상단에 보면 니은에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물론 이게 백분율이니까 뒤에다 곱하기 100은 다 있어요. 저희가 다 이게 생략해 놓은 거고요. 자, 얘는 총 투자액이 10억이고요. 순 영업소득이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분의 1이니까 0.1인데 곱하기 100 하면은 얘는 몇 프로겠어요? 10%겠죠? 10%. 근데 얘가 10억일 때 얘가 2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20%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은 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역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하고 얘하고 역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알려드릴 재미있는 거는 얘가 10이면 얘도 10%예요. 딱 요 경우만 해당이 돼요. 이게 다 그 밑에 논리도 같지만.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할인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그냥 이걸 바로 대입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리느냐. 그 요 투자 금액에 대해서 과연 수익의 크기로 나타나 측정하는 수익률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은 서로 역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나중에도 또 중요하겠지만 얘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이게 어림셈법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율 분석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무 비율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가 기본서상에서 또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투자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